MBN 뉴스 8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데 이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워싱턴을 향해 출국했습니다. 다음 달 11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를 미국 측과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확실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의 핵무기를 미국이 가져가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설적인 요구가 회담 결렬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4.3 보궐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투표가 조금 전에 종료됐습니다. 여당 의원 30여 명이 지역으로 직접 내려가 지원에 나서는 등 여야는 선거 전 마지막 주말을 맞아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행 의혹 등을 규명할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수사단이 자료 검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수사단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뇌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는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한 초등학생이 아버지의 차를 몰래 운전하다 순찰차를 비롯해 차량 8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어제 무궁화호 열차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고 잠적한 20대 여성은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최근 한글의 착시 현상을 이용해 제품의 이름을 엉뚱하게 표현하는 상품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한 이른바 언어 유희 마케팅인데 한글 파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8 시작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11일에 열리죠? 네, 이제 2주 뒤 목요일입니다. 네, 회담 전에 의제 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오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네, 김 차장은 정상 간 톱다운 외교 진행 방식을 예고했습니다. 네, 첫 소식은 연장현 기자가 전합니다. 첫 방미를 위해 공항을 찾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연신 걸려오는 전화에 숨돌릴 새 없이 현안을 점검합니다. 곧이어 다음 달 11일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우선 미국하고 우선 조율을 잘 해가지고 어젠다를 요번에 가서 우선 이제 확정시키고 난 다음에 두 정상 간에 탑다운 방식으로 해가지고 좀 진행을 시키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쟁점 중심으로 의제를 좁힌 뒤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고 다시 북미 정상 간 담판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될지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포인트는 새로운 북미 간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느냐 여부.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북미의 입장차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다음 달 한미 정상 간 절충안이 도출된다면 이후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설득하고 북미 정상회담으로 나아가는 시나리오가 예상됩니다.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 대북 특사가 파견되거나 판문점에서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업무 오찬이 열리기 직전에 갑자기 결렬이 됐었는데요. 결렬된 이유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무기를 넘기라는 직설적인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다음 날 북한은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주기께서 앞으로 이런 점이 거리에 대해서 좀 의욕을 잃지 않으시지 않았는가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미국의 요구가 강했다는 것을 암시했던 발언인데 미국 요구의 구체적인 내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업무 오찬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건넸다던 영문과 한글 두 버전의 빅딜 문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문서에는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와 핵연료까지 모두 미국으로 넘기라고 직설적으로 요구했으며 핵신고와 핵활동 중단 등 4대 요구사항도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빅딜, 비핵화를 계속 요구했다는 사실은 공개됐지만 핵무기를 미국으로 넘기라는 요구를 했다는 사실까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같은 요구사항은 트럼프 행정부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선패기 후 보상의 리비아식 해법과 가깝다는 해석입니다. 북한은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 패전국에나 적용하는 방식이라며 거부해왔습니다. 업무 오찬이 돌연 무산된 이유에 대해 양국 모두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지 않았지만 문서 내용이 그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9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 직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여러 차례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며칠 동안 단 한 명도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적은 없었죠. 후보자들의 자질도 문제지만 야당의 반대가 그 어느 때보다 심합니다. 특히 김의겸 전 대변인이 부동산 문제로 사퇴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가진 후보들의 낙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규혜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정의당의 데스노트, 절대 불가 장관 후보자 몇몇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이름을 올리면 낙마한다는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오른 건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의원총회 등에서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최 후보자가 국토부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국당은 대마를 잡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이는 남북관계에 수장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타격이 상당할 거란 판단입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도 눈에 가십니다. 각종 비리와 범법을 덮기 위해 제1야당의 대표까지 거짓말로 중상모략하는 박영선 후보자의 얼굴은 추하기 그지없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김현철, 박영선, 조동호 후보자를, 민주평화당은 조동호 후보자에 대해 불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이 안 좋은 데다 각 당이 문제 삼는 후보조차 제각각이어서 여권의 고심이 깊습니다. 특히 청와대 김의겸 전 대변인이 부동산 문제로 사퇴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부담이 상당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후보는 끌고 갈 수 없다는 기류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나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여권이 전략적 사퇴 카드까지 고심하고 있지만 대상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커 장관 임명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네, 보도 잘 봤고요. 물론 인사청문회 전부터 온갖 의혹이 쏟아지는 건 익숙한 풍경입니다만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7명 중에 단 한 명도 저 자리에 갈 만하다 할 인물이 없다는 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치부 박유영 기자와 이 뉴스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유영 기자. 야당 중에 특히 자유한국당은 7명 후보가 모두 부적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말이에요. 절대 불가다. 콕 집은 후보자들을 짚어볼까요? 네. 자유한국당이 꼽은 낙마 1순위는 바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왜 그런가요? 박 후보자가 야당 시절 별명이 저격수였지 않습니까? 네. 그럴 정도로 당시엔 청문회 자료를 혹독하게 요구해놓고 정작 본인은 없다, 못 준다 이런 말로 제출을 거부해서 아예 검증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박 후보자는 남편과 아들 관련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게 꽤 있는데요. 한국당은 박 후보자 낙마는 당연하고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식사했다며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신고해놓고 사실은 지역구 주민과 먹었던 점 등 각종 의혹을 모아서 다음 주 초 검찰 고발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국당에서 두 번째 낙마 후보로 꼽은 후보는 어떤 인물입니까? 네, 한국당발 낙마 2순위는 막말 논란에 휩싸인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네. 천안함 폭침은 우발적 사건이다. 박광자 씨 피격 사건은 통과 의뢰였다라고 하는 등 아무리 학자 소신이었다고 해도 이념 편향적이다. 대북 간에 문제가 있다는 게 한국당 판단입니다. 네. 물론 다른 5명의 후보자도 지금껏 나온 의혹만으로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의당의 데스노트 이 말이 있는데 정의당이 이 사람은 안 된다고 하면은 여지없이 장관 임명이 안 되는 건데 다른 야당들은 어때요? 네, 이번에 정의당이 꼽은 문제를 삼은 인물은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네. 최 후보자는 서울 잠실 아파트와 경기 분당 아파트,
세종시 펜트하우스로 20억 원 넘는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지금 나왔죠. 예. 집값을 잡아야 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정작 본인은 오른 집값으로 주머니를 채우는 걸 과연 국민이 납득하겠냐 하는 겁니다. 예. 바른미래당은 김현철, 박영선 후보자와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를, 민주평화당도 조동호 후보자를 꼽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얼른 봐도요.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당, 민주당 쪽도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아무리 여당이라도 덮고 가기 쉽지 않을 그런 후보자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한두 명은 좀 어렵지 않겠냐 하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후보인가요? 네, 어제 지도부 회의에서 의미심장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네.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는 후보들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봐도 좀 심했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당이 포기한 대상은 누구냐? 우선 조동호 후보자가 꼽힙니다. 예. 야당 의원의 질책과 후보자 본인의 해명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포르쉐라든지 이런 참 좋은 차를 타고 월세도 240만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장관 후보자 아들이라는 사람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지게 황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녀 지원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특히 해명이 좀 문제였는데요. 네. 청문회 자리에서 아들 황제 유학의 외유성 출장 의혹까지 각종 의혹이 쏟아져도 조 후보자가 좌우간 아니다라고만 하자 여당 쪽에서 충고 아닌 충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하루만 적당히 버티면 된다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자리인가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네, 저 이철희 의원 말 속에 뼈가 있네요. 여당에서 고개를 젓는 인물이 있다면 또 어떤 후보인가요? 네, 아무래도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예. 그런 차원에서 다주택자 논란에 휩싸인 최종 후보자가 좀 어렵지 않겠냐 하는 말이 여당 안에서도 나옵니다. 예. 최 후보자 주택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된 건 바로 세종시에 있는 펜트하우스입니다. 예. 저희 MBN이 전해드렸습니다만 자격 요건상 은퇴를 앞둔 공무원들은 이 펜트하우스를 특별 공급받을 수 없는데 최 후보자가 분양받았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맨 꼭대기층 아파트 얘기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펜트하우스에 붙은 프리미엄만 10억 원 가까이 됩니다. 프리미엄이 얼마요? 분양가 전에 비해서 붙은 프리미엄이 10억 원 가까이. 10억? 네, 그렇습니다. 당시 국토부 차관이었던 최 후보자가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 하는 논란이 나옵니다. 예. 특히 청와대도 여당이 부담스러워하는 인물은 그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점 때문에 이 두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그래요. 부동산 얘기 나왔으니 말인데 와중에 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사퇴를 했어요. 청와대가 얼굴을 못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틀 전에 재산이 공개되고 나서 하루 만이었죠. 바로 네. 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매입한 건물의 위치와 사게 된 경위, 시점 모든 게 논란이 됐습니다. 김 대변인은 서울 흑석동 재개발 지역 2층짜리 건물을 은행에서 10억 원을 빌려서 25억 7천만 원에 샀는데요. 예. 그런데 언제 샀느냐? 정부가 투기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집값 잡기에 올인하던 지난해 7월에 매입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랬었죠. 그렇죠. 부동산이 들썩들썩했던 예. 시점이어서요. 국민 입장에서는 허탈감 내지는 일종의 배신감까지 들 수밖에 없는데요. 여당이 발빠르게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았다. 그래서 청와대에 당도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네. 김 대변인이 물러나긴 했지만 10억 원을 빌린 은행이 김 대변인의 고교 후배가 지점장으로 있던 곳이어서 특혜 대출 아니냐 이런 의혹도 새롭게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나온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장관 후보자 전원 논란에 청와대 인사 책임론에 거기다 청와대 대변인의 투기 의혹까지 겹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자, 뭐 인사가 만사다 이런 정치 격언이 생각나는 요즘이고요. 이쯤 되니까 뭐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인지 또 알고도 강행한 건지 아니면 사람이 그렇게도 없는 건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국민 상식에만 따라도 별 문제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저뿐만은 아니겠죠. 네, 뉴스 추적 박유영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오늘 진행된 4.3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조금 전인 6시에 종료됐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14.37%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여야 지도부는 현장에 총출동해서 막판 유세전에 힘을 쏟았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나흘 뒤 치러지는 4.3 보궐선거 사전투표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투표율은 14.37%로 집계됐는데 지난 2017년 4.12 재보선 당시 사전투표보다 3%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에 투표함을 긴급하게 보강하기도 했습니다. 각 당 지도부는 투표를 독려하며 막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통영을 찾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총동원령까지 내리며 현장 유세에 나섰고 제 이해찬이가 이름을 걸고 반드시 고용 위기 지역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여당과 정부의 경제 무등론을 거론하며 지지층 결집에 집중했습니다. 집권 세력들 거짓말 너무 많이 해요. 약속을 지키는 정당 자유한국당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창원 성산 선거에 집중하며 유권자들을 접촉했고 정의당은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의 지지를 앞세워 여영국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선거 막판까지 한 표라도 더 끌어모으기 위한 각 당의 총력전으로 선거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 뉴스 김도형입니다. 이렇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보궐선거 지원에 집중하는 사이에 같은 당 이현주 의원은 오늘도 손 대표를 향해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이 의원은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최형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강연에 나선 이현주 의원. 손학규 대표를 향해 찌질하다고 발언한 이후 당 윤리위에 제소됐지만 계속해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창원 선거와 관련해서도 그런 짓을 하지 말고 우리가 단일화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거죠. 또 선거제 개편 논의에 대해서도 야당인지 여당인지 알 수 없는 당들이 출범할 것이라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군소 야당들이 전부 다 지금 비례대표제 늘려달라고 난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걸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저 얘기를 하는 걸까? 당 윤리위는 이 의원에게 해당 발언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 가운데 다음 달 5일 다시 회의를 열고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징계받을 일인지 모르겠다며 소명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 사실상 소명 없이 윤리위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 의원이 반발할 경우 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MB 뉴스 최영규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투입된 검사만 13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과 경찰 사이에서는 김 전 차관의 동영상 확보 시점을 놓고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홍주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임명일인 2013년 3월 13일 이전에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동영상을 봤다고 주장한 박영선, 박지원 의원. 어제는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까지 해당 동영상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2월 말에서 3월 초 그 정도 시점이라고 봐요. 출처는 경찰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새 의원은 김 전 차관이 임명되기 전 이미 경찰과 검찰 쪽에 동영상이 퍼져 있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반면 경찰 측은 김 전 차관의 임명 후인 3월 19일에야 동영상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경찰이 정말 동영상을 늦게 확보한 것인지 아니면 동영상을 이미 확보해놓고도 김 전 차관 임명 뒤로 수사를 늦춘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실은 검찰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이른바 김학의 수사단의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단은 주말도 반납하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 권고한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 관련 자료부터 우선 검토하고 실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수사단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여부를 조회한 2명의 법무관들에 대해서 법무부가 이들의 휴대폰을 확보해 통화 기록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회 전후에 누구와 연락을 했는지, 혹시 윗선의 개입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건데요. 조희로 기자의 리포트를 먼저 보시고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한 뉴스 추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여부를 조회한 법무관 2명에 대해
법무부가 자체 감찰에 나섰습니다. 조사에서 한 명은 호기심에 조회해봤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법무관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이들 두 법무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대검찰청에 포렌식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들이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여부를 조회하기 전후에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법무관은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한 병역 미필자들이 대체 복무하는 직위인 만큼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제3의 인물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자,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한 의혹 재수사하기 위해서 대규모 수사단을 꾸렸습니다. 검사만 모두 13명, 역대 최대 규모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와 이 내용 뉴스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기자, 이제 수사단이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수사 대상이 뭔지 설명 좀 간단히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모두 두 가지를 수사 권고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뇌물 혐의,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인사들이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입니다. 예.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시고 있는데요. 김 전 차관의 특수관관 혐의가 수사 권고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요? 예, 빠졌어요. 이에 대해 과거사위 관계자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성이 있으면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즉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과거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추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한다면 네. 제2, 제3의 수사 권고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따라서 수사단의 수사 범위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이죠. 수사를 둘러싼 쟁점이 뭐가 있을까요? 오래전 사건이라 이게 공소시효 문제는 없는 건지, 또 수사 외압 의혹도 당사자들의 말이 너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것도 크게 두 가지인데 네. 우선 뇌물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공소시효가 3천만 원 미만이면 7년, 3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는 10년. 공소시효가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억 원 이상은 무려 15년입니다. 예. 그런데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2005년부터 12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적시했는데요. 따라서 김 전 차관이 적어도 3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본 셈인데 예. 201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소시효가 최소 10년인 만큼 이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쟁점은 뭐가 있을까요? 다른 하나는 2013년 경찰 수사와 관련한 외압 의혹입니다. 외압. 그런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이 허위 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예. 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지휘한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이 이를 수차례 보고했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예. 이 전 기획관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3월 초부터 3월 13일 사이에 전화 보고도 하고 그다음에 호출당해서 가서 보고도 하고 그다음에 과장하고 팀장도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민 전 기획관이 청와대 가서 보고한 게 아니고 지휘라인의 상부 상관들이 가서 청와대에 가서 보고를 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전 기획관이 2013년에 자신이 작성한 업무 수첩을 증거로 제시했는데 예. 이는 향후 수사에 중요한 증거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수사단 구성을 놓고도 지금 뭐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규모는 뭐 역대급이라고는 하는데 적격성 시비가 좀 일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수사단 규모는 단장과 차장 검사 등 총 13명으로 수사단장으로는 여완섭 청주지검장이 그리고 차장검사인 조종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맡았습니다. 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기억하시나요? 예. 그때보다 훨씬 수사단도 많고 그리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팀장을 맡았던 성완종 리스트 수사단보다 훨씬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역대급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여검사장이 별명이 독사로 불릴 만큼 과거 여러 특수수사에서 유능함을 인정받은 소위 특수통입니다. 네. 그런데 왜 적격성 시비가 나오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적격성 시비가 여검사장이랑 네. 김 전 차관이 같이 근무한 경력 때문에 불거졌습니다. 어디서요? 춘천지검입니다. 여검사장은 지난 2008년 김 전 차관이 지검장이었던 춘천지검에서
부부장 검사로 근무했었습니다. 네, 춘천지검에서 선후배 사이로 같이 근무했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 내부 비판에 적극적인 이문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도 SNS에 참혹하다 이렇게 비판 글을 남겼다면서요? 네, 근데 상관을 비판한 건데요. 임 부장검사는 SNS에 면죄부 수사 또는 꼬리 자르기 수사로 치닫는 불행한 결말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예. 여 검사장이 검사 성폭력 사건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때 각각 대검찰청 대변인과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었던 걸 문제 삼은 건데요. 네. 당시 두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휘부의 외압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데 네. 여 검사장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문 총장은 어제 퇴근길에서 여 검사장을 수사력이 출중한 사람이라며 여 검사장에게 힘을 실어줬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수사를 맡는데 의혹에 비춰서 수사력이 출중한 사람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 강직함이 인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네, 문무일 총장 얘기 들어봤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할 수사단이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앞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할지 온 국민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추적 손기진 기자였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생이 아버지 차를 몰래 운전하다가 차량 8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초등학생은 30분 동안 무려 4km를 달리는 아주 위험한 질주를 벌였는데 천만다행인 것은 다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도로. 흰색 차들이 갑자기 멈춰서고 경찰관이 차에서 다급히 내립니다. 범퍼가 파손될 정도로 차량은 부서졌는데 운전자는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였습니다. 부모 몰래 아버지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겁니다. 어린이는 신호를 무시하며 30분간 도로를 달리다가 길을 막아선 순찰차에 의해 이곳에서 멈춰섰습니다. 이 초등학생은 자신의 아파트에서부터 무려 4km를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여기저기 부딪혀 있는 상황이었었고 어린아이가 운전하는 차가 BMW를 추돌을 하고 밀고 올라와서 여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행 과정에서 순찰차를 포함해 모두 8대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의 부모 입회하에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은 일단은 저희도 부모랑 애랑 같이 와가지고 여기 경찰서로 와서 어떻게 된 건지 사고 경위를 조사를 하려고 지금. 다만 해당 어린이는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분은 받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어제는 열차 안에서 또 골목길에서 탯줄이 달린 신생아 유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죠. 무궁화호 열차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사라진 21살의 엄마는 보도된 지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는데요. 인천에서 사라진 엄마는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대전에서 제천으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 화장실에 버려진 아기는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엄마가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자마자 그대로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21살 엄마는 지구대로 자수했습니다. 아직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은 엄마는 아기를 버리려 했으나 죄책감에 자수하러 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여성을 일단 영아 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인천의 한 골목길 욕조에 태어난 지 하루 된 아기를 버리고 도주한 엄마는 행방이 묘연합니다. 워낙 후미진 동네에서 새벽에 아기를 두고 가 용의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알아요? 자기 얘기를. 경찰은 CCTV 수색 범위를 더 넓히고 주변 탐문도 더 확대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서강대 로스쿨 교수들이 강의 도중에 강남의 클럽 버닝썬 등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 측이 진상조사에 나선 가운데 국민신문고에는 해당 교수들을 파면하라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서강대학교 도서관 게시판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을 고발하는 대자보가 올라왔습니다.
대자보에선 여자를 조심하라, 버닝썬 동영상이 잘리기 전에 받았다 등 수업 시간에 나온 교수들의 부적절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자보를 본 학생들은 분노했습니다. 법학 전문 교수이기 때문에 수업이나 이런 강당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교수로서의 되게 좀 지위가 의심되는 부분이긴 하고. 사건이 불거지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는 즉각 사과문을 냈고 교수들도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진상조사하시고 처리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학교 측은 조사 결과 징계 혐의가 있다면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공식 민원 접수 창구인 국민신문고에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서강대 로스쿨 교수들의 파면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서강대의 조치가 적절한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학교 측이 적절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해당 교수들을 향한 학생들의 비판의 목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어제가 영국의 브렉시트, 유럽연합 탈퇴 예정일이었는데 또 연기가 됐습니다. 이러자 브렉시트 지지자들이 런던에서 퀸의 노래 보헤미안 랩소디 가사 중에 맘마미아 렛미고 엄마 날 보내줘요를 틀면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브렉시트 예정일에 또 영국 국민의 의견 통일이 안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느 나라든 통일하기가 참 어렵군요. 이 소식 박통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민들이 런던 의회 의사당 앞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브렉시트 예정일에 정작 EU를 탈퇴하지 못하고 시간만 지체되는데 화가 난 사람들입니다. 같은 날 영국 의회에서는 브렉시트 수정안을 놓고 세 번째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통과 시 영국은 오는 5월 22일까지 질서 있게 EU를 탈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지만 결과는 58표 차 부결. 이에 따라 영국은 EU의 요구대로 다음 달 12일 아무런 합의 없이 떠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를 선택하거나 브렉시트 시기를 아예 늦추는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국민투표로 EU 탈퇴를 결정한 게 2016년 6월. 3년 가까이 돌고 돌아 다시 원점에 선 영국 현실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We've been betrayed. It's shocking. It really is. I've never been on a political demonstration before. 영국 의회는 모레 새 합의안을 찾기 위한 추가 투표를 진행해 브렉시트 시기를 더 늦출 것으로 예상되지만 갈수록 거세지는 브렉시트 반대 여론 역시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다음 주부터 진해 군항제가 열리죠? 네, 진해는 벚꽃이 만개했고요. 네. 삼척에도 유채꽃이 활짝 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곧 4월인데 어째 날씨가 이렇게 요란스럽습니까? 그러니까요. 다시 겨울로 돌아가는 건 아니겠지만요. 바람도 아주 쌩쌩 불고 비도 오고 또 강원도에는요 눈도 내린다고 해요. 말도 마세요. 아까 버스 내렸는데 갑자기 비 오고 바람 불어가지고 우산 또 샀잖아요. 저는 겨울 그 옷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그래요? 네, 날씨 소식 김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최대 벚꽃 명소 중 하나인 진해 여자천. 만개한 벚꽃들이 연분홍빛 계절의 시작을 알립니다. 강원도 삼척에서도 유채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려 봄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이어졌습니다. 강한 바람과 산발적으로 내린 비에 체감온도는 영상 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추웠어요. 많이 추웠어요. 겨울 옷 입었잖아요. 봄 옷은 못 입고 겨울 옷 입었어요. 서울과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초속 15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한때 강풍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때 아닌 우박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영하 30도 이하 찬 공기가 남아요. 지표면과 온도차가 커지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했으며 특히 서울 등 중부 내륙에는 쌀락 우박이나 쌀락 눈이 내린 곳도 있었습니다. 비와 눈은 밤사이 점차 그치겠지만 꽃샘 추위는 주말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네, 우박도 내렸군요, 오늘. 네. 자, 요즘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발행어음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어음하면 위험해 보이지만 발행어음은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받는답니다. 채권형 펀드도 인기라고 하고요. 지금까지 이런 재테크는 없었다. 이것은 어음인가 채권인가? 주말 재테크 이기종 기자입니다. 올 들어 석 달 사이 발행어음에 9천억 원이 넘는 돈이 몰렸습니다. 최고 연 3% 금리에 단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 게 장점.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은 대형 증권사만 취급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점도 인기 요인입니다. 짧은 거 위주로 거래량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를 찾는 많은 수요들이 국내외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들이 안전하면서도 만기가 짧은 발행어음에 몰린 겁니다. 같은 이유로 채권형 펀드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특히 환매 수수료가 없는 펀드일수록 인기. 투자 기회가 오면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예금 대비해서 플러스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본인이 선호하는 투자처가 나왔었을 때 언제든지 환매해서 재투자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은행의 단기 예적금 상품도 시중자금을 대거 끌어들이는 등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단기 투자 상품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띵작이라는 말 아십니까? 머리가 띵해지시죠? 명작이라는 단어를 한글 착시현상으로 띵작으로 쓰고 있는 건데요. 우리 청소년들의 언어 유희죠. 그럼 이런 거 아십니까? 귀띠머신, 스띠귀, 등말이, 롭고곰롭. 업체들이 제품 마케팅에 놀이 문화를 쓰고 있어서 한글 파괴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나란발싸미 등격에 달아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세종대왕이 땅을 치시겠습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라면 코너. 35년 동안 같은 이름으로 판매되어 온 제품이 최근 이름이 바뀌어 출시됐습니다. 기존 상품명을 착시 현상대로 바꾼 건데 온라인에선 출시 하루 만에 품절됐습니다. SNS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고 호기심으로 이제 봤다가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커피 머신은 귀띠 머신, 스피커는 스티귀, 두 마리는 등마리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한 온라인 쇼핑몰도 착시 현상대로 상품명을 바꿔 판매하는 이벤트를 열며 해당 제품 매출이 전일 대비 13% 상승했습니다. 유통업계가 이 같은 언어 유희 마케팅에 나선 건 젊은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글 단어를 모양이 비슷한 글자로 바꿔서 부르는 놀이는 최근 10대와 20대 사이에서 큰 인기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의 언어 유희를 기업이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누리꾼들이 놀이문화로 하는 짓을 기업이 돈 벌겠다고 그렇게 한글 파괴에 앞장서는 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기업이 언어 유희를 통해 한글을 파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입니다. 프로축구 FC 서울이 돌풍의 팀 상주를 꺾고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프로농구에서는 KT가 대역전극을 펼치면서 6강 플레이오프를 최종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은 김동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무패를 달리던 두 팀의 승부가 어이없는 곳에서 갈렸습니다. 상주 윤빛가람이 강하게 걷어낸 공이 동료의 몸을 맞고 자기 팀 골대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팽팽한 균형이 깨지자 서울은 정원진의 추가골로 승부의 쐐기를 받고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대구 세징야의 프리킥이 마치 UFO처럼 휘어 골대 구석에 꽂힙니다. 프로축구 역사에 남을 환상골이었지만 진짜 주인공은 동점골과 종료 직전 극적인 역전골을 넣은 경남 백이종이었습니다.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1승을 남긴 LG는 초반 15점 차까지 앞섰습니다. 하지만 반격에 나선 KT가 3쿼터 연속 19점을 몰아치며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양홍석의 소나기 슛을 앞세워 오히려 16점 차 대승을 거둔 KT는 승부를 최종 5차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의 샷이 그린에 떨어지더니 경사를 타고 홀컵으로 빨려듭니다.
그림 같은 샤디글로 켄틀레이를 누른 우즈는 16강에서 유럽 최고 스타 맥킬로이와 사상 첫 맞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메이저리그 템파베이의 최지만은 승부를 뒤집는 2타점 적시타와 환상적인 수비로 팀의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주말인 오늘 비와 눈이 오락가락 내리면서 날씨가 참 변덕스러웠습니다. 이 비와 눈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강원 산지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7cm의 많은 눈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내륙에도 눈이 내려 쌓이거나 5mm 안팎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곳곳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찬바람이 불며 무척 쌀쌀했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더 춥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2도로 이맘때보다 2도 정도 낮겠고요. 한낮에도 9도로 평년보다 4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도 대기 확산이 원활해 공기가 대체로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국외 미세먼지와 황사의 영향으로 오전에는 곳곳에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2도, 대전은 3도에 머물겠습니다. 한편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서해안에는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강원과 경북 북부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내일 오후에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나타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30일) 오늘이 어스아워 날입니다. 네, 전 지구촌에서 밤 8시 반부터 딱 1시간 동안 전등 끄기 행사하는 날이죠. 그렇죠. 네. 조금 있으면 시작될 텐데 조명 감독님 우리도 좀 조명 꺼보실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초를 가지고 와봤거든요. 예. 불을 붙여주시겠어요? 네.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지구에 휴식을 좀 주자고요. 맞습니다. 이 지구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주말 저녁인데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불을 끄고 생각을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MBN 뉴스팔 마칩니다. 행복하세요.